지난 시간에 이제 전기력을 배웠고 쿨럼을 배웠고요. 그 다음에 스펙트럼을 간단하게 했었습니다. 스펙트럼을 하고 그 다음에 에너지 준위를 할 차례죠. 에너지 준위하고 그 다음에 오늘 뭐 반도체까지 쭉 진도를 좀 빼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중단원이 마무리가 되죠. 중단원이 마무리되고 그 다음에 전류관 자기장이 다음 시간에 이어져야 되고요. 오늘 좀 사람이 몇 명 안 왔는데 진도를 좀 많이 나가는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스펙트럼과 관련해서 스펙트럼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색깔의 띠라고 했고 연속 스펙트럼, 모든 색깔의 띠가 다 빈틈없이 채워진 걸 연속 스펙트럼이라고 하고 빈틈이 있는 걸 이제 선 스펙트럼이라고 하는데 방출 스펙트럼과 흡수 스펙트럼이 있었죠. 방출 스펙트럼은 몇 개의 선으로 이루어진 거. 흡수 스펙트럼은 연속 스펙트럼에서 몇 개의 선이 사라진 것. 이걸 이제 흡수 스펙트럼이라고 했을까. 그리고 외워야 될 게 E는 HF. 이거를 화장과 광속을 이용해 표현하면 람다분의 H 이렇게 표현이 됐습니다. 이 식을 외워놔야 된다고 했죠. 빛이라고 하는 건 결국 에너지고 에너지는 저렇게 표현이 된다. 이거 외워놓으라고 했었고요. 그 다음에 오늘은 수소원자 에너지 준위 이거에 대해서 이제 집중적으로 설명을 할 텐데 수소원자의 에너지 준위가 어떻게 돼요? 수소원자 에너지 준위. 전자가 보호의 원자 모형에 의하면 전자가 가질 수 있는 에너지 상태가 연속적이지 않고 불연속적이라고 했었죠. 그리고 이제 그림을 그려보면 이렇게 됩니다. 이 상황을 이제 외워놓으면 되는데 정중앙에 이 원자 핵이 있다고 해보자. 원자 핵이 있고 가장 가까운 전자 껍질, 원자핵에 가장 가까운 전자 껍질이 가장 낮은 상태의 에너지 준위를 가진다고 해봅시다. 여기가 전자 껍질, 첫 번째 전자 껍질 N1이라고 한번 해보죠. 그리고 이제 N2, N3 쭉 있을 겁니다. 이렇게 점점 높은 에너지 상태로 올라갈 텐데 가장 큰 에너지 상태를, 가장 높은 에너지 상태를 우리가 이만큼 해보고 이거를 N 무한대라고 해보자. 숫자 무한대로 큰 값이야. 그게 가장 큰 에너지 상태라고 해봅시다. 그게 얼마냐면 그게 0입니다. n이 무한대일 때 에너지 상태가 0이야. 그리고 여기는 더 낮은 상태니까 n이 무한대 가장 큰 에너지 상태로 했잖아. 그러니까 그것보다 더 낮은 에너지 상태니까 0보다 더 낮아야 되면 마이너스 값을 가지겠죠. 인력인 상황에서는 그렇게 돼. 나중에 우리가 역학제 에너지 파트 할 때 왜 인력을 받게 되면 마이너스 에너지 상태를 갖게 되는가. 포텐셜 에너지가 마이너스인 거는 인력이 작용하고 있다는 얘기고 포텐셜 에너지가 플러스면 서로 청력이 작용하는 상태입니다. 우선 받아들이세요. 이렇게 왜냐하면 그 이유를 간단히 설명하면 무한대 가장 큰 에너지를 0으로 거기를 기준을 잡았기 때문에 이렇게 됩니다. 우선 이 사이에 에너지 준위가 띄엄띄엄 형성되어 있단 말이야. 연속적이지 않고 띄엄띄엄 형성되어 있는데 N2가 어디쯤에 있냐면 N2가 한 이쯤에 있어. 이쯤에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여기 총 절반보다 더 높은 곳에 이렇게 여기가 N2가 있어. N2가 있고 N3는 또 어디 있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에너지 준위, 세 번째 에너지가 이제 적은 거라고 해야 되겠지? 거기는 여기 중앙보다 더 위에 이쯤에 있어. 이런 식으로 항상 에너지 준위가 점점 올라가게 되는데 여기가 N3가 있다는 얘기죠. 그럼 N4는 어디 있겠어? 여기 N3가 되고 N4는 이 전체 중앙보다 더 위쪽에 여기 N4 N5는 이렇게 있겠죠. N5 그러면 6, 7, 8, 9, 10 여기 사이 쭉 있다는 거야. 엄청나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에너지 차이가 이렇게 크지만 그 다음부터는 아주 미비하죠. 어쨌든
이 원칙을 그대로 지키면서 전체 에너지의 중간보다 더 높은 에너지 상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이 사이에 무한대만이 있어. 엄청나게 많이 있는 거야. 그럼 이거를 이 전자 껍질로 보면 이렇게 원자핵에서 제일 가까운 곳이 가장 낮은 에너지 상태, 점점 원자핵에서 멀어질수록 에너지가 더 높은 상태로 이렇게 띄엄띄엄 형성되어 있는데 그걸 계단 모양으로 이렇게 수평선을 그려서 에너지 준이라고 표현해 보자.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 무수히 많이 이거 왜 이렇게 틀어지지? 다시 한번. 쭉 무수히 많이 있어서 이거 무한대 에너지 주지. 여기 에너지가 얼마냐면 여기 에너지가 0입니다. 여기 무수히 많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가장 낮은 상태 에너지가 얼마냐? 가장 낮은 상태 에너지가 마이너스 13.96인가? 이거 숫자가 헷갈리네. 13. 얼마죠? 13.6이구나. 13.6. 13.6 일렉트론 볼트라고 하는, 일렉트론 볼트는 에너지 단위라고 선생님이 얘기했었죠. 마이너스 13.6 일렉트론 볼트라는 에너지를 갖게 됩니다. 그러면 그것보다 더 높은 에너지 상태, N2일 때 에너지 상태는 얼마냐? 그 에너지 값을 알고 있어야 돼. 그건 얼마냐면 이것보다 더 숫자가 더 작아야 되겠지. 더 큰 값이니까 마이너스 값으로 마이너스가 붙어서 전체 큰 값으로 가야 되니까 숫자가 더 작아. 근데 어떻게 작아지냐면 여기에서 마이너스 13.6 일렉트론 볼트를 N2잖아요. 그 N의 제곱으로 나눠준 만큼의 값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 2의 제곱이니까 이걸 4분의 1을 해준 값이지. 이만큼 가지게 됩니다. 그럼 이건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N이 1이니까 1의 제곱분의 마이너스 13.6 일렉트론 볼트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건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3의 제곱분의 13.6 일렉트론 볼트 이렇게. 그 다음에 요거는 마이너스 4의 제곱분의 13.6 일렉트론 볼트 이렇게 쭉 가게 되다는 얘기예요. 즉 이거를 일반시키면 어떻게 됩니까? n번째 전자 껍질에서 갖게 되는 에너지 값은 에너지 준위의 크기는 얼마가 되냐? 마이너스 n 제곱분의 13.6 일렉트론 볼트의 값을 가지게 된다. 이렇게 외우면 되겠고, n이 무한대로 커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무한대로 커지면 마이너스 무한대분이니까 0이죠. 0. 그래서 가장 큰 에너지 값이 0이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고, 가장 낮은 에너지 값이 마이너스 13.6 일렉트론 볼트다. 이거 외우고 있어야 됩니다. 자, 요거를 머릿속에 잘 지워 넣는 게 중요합니다. 벌써 다 외웠죠? 13.6이라는 숫자만 잘 외워주면 되겠고요. 자, 이게 수소원자의 에너지 준이라는 거야. 가장 간단한 원소인 수소원자에서 수소원자는 전자 하나를 갖죠. 이 전자 하나가 어디 있냐에 따라서 에너지 준위가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전자가 이렇게 이동을 하면서 에너지를 방출하기도 하고 에너지를 흡수하기도 하고 합니다. 자, 159페이지에 라이트에 보면 전자의 전이라는 말이 나있죠. 전자의 전이라고 하는 거는 전자가 여기 있다가 여기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되는 거. 그렇다고 전자 이렇게 가는 건 아닙니다. 가는 게 아니라 여기 존재했다가 사라졌다가 여기 딱 나타나고 사라졌다가 여기 나타나고 이렇게 돼요. 이 공간에는 절대 존재할 수가 없어. 자, 전자가 한 에너지 준위에서 다른 에너지 준위로 이동하는 것을 전자의 전이라고 하고, 이렇게 낮은 에너지 상태로 전이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높은 에너지 상태에서 낮은 에너지 상태로 전이하게 되면 그 차이만큼을 방출하게 됩니다. 에너지를 방출하게 되고, 낮은 에너지 상태에서 높은 에너지 상태로 이동하게 되면 에너지를 흡수하게 돼요. 이렇게. 그래서 전자의 전이 전자가 이동하면서 에너지를 흡수하거나 방출하게 됩니다. 근데 그 에너지는 어떤 걸로 흡수하고 방출하냐? 빛으로서. 빛을 방출하거나 빛을 흡수하는 방식으로 에너지를 흡수 방출하더라라는 겁니다.
(160페이지) 한 장 넘어가 보면 그때 방출되는 에너지를 바로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방출된 에너지 크기가 바로 저 15표에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요 값을 정확하게 적어볼까요? 우선은 이거는 이 식은 외우고 있어야 되고요. 이렇게 계산해본 이 크기가 얼마냐? N2일 때 에너지 준위 크기는 얼마가 됩니까? 마이너스 3.4 일렉트론 볼트. 이렇게 적어있죠? 그죠? 그 다음에 N3일 때는 얼마가 됩니까? N3일 때 이거는 마이너스 1. 얼마? 1.51 일렉트론 볼트. 이렇게 되잖아. 요거는 얼마야? M4일 때까지만 적어볼까? M4일 때는 0.85 마이너스 0.85 일렉트론 이렇게 되잖아. 이거는 13.6이죠. 자, 그러면 N2에서 N1으로 전자가 전이했다. 그때 에너지를 방출하는 거야, 흡수하는 거야? 방출하겠죠? 얼마만큼 방출하죠? 처음 있던 에너지 마이너스 3.4에서 나중에 에너지 값을 빼주면 되겠죠? 빼기 마이너스 13.6 일렉트론 볼트. 이 값을 계산해주면 이 차이만큼의 에너지를 방출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얼마입니까? 10.2 일렉트론 볼트가 되겠죠? 이렇게 여기서 방출되는 에너지의 크기는 10.2 일렉트론 볼트만큼 방출하는 거야. 그 10.2 일렉트론 볼트가 HF로 표현이 돼야 되니까 H는 플랑크 상수라는 상수값이잖아요. 이렇게 해서 진동수를 구할 수 있고, 진동수를 구하면 또 뭘 구할 수 있냐? 파장을 구할 수 있겠죠. 플랑크 상수랑 광속 C는 상수니까 이렇게 계산을 해낼 수 있습니다. 그때 어떤 크기의 에너지들이 나올 수 있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우선 이 에너지 준위가 무수히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수히 많은 종류의 에너지들이 나올 수 있는데 그 크기가 연속적이진 않아. 불연속적이야. 엄청나게 많긴 하죠. 하지만 그건 불연속적이라는 거. 우선은 N1으로 이렇게 전자가 전이하면서 방출되는 에너지가 어떤 에너지들이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자, N2에서 N1으로 떨어지는 게 제일 작은 에너지죠. N1으로 떨어지는 에너지 중에 가장 작은 에너지가 바로 이거예요. 그 다음에 이것보다 더 큰 에너지는 이렇게 떨어집니다. 이것보다 더 큰 거는 이렇게, 이것보다 더 큰 거는 이렇게. 이렇게 무수히 많이 있고 이렇게 무한대에서 그렇게 떨어지는 에너지가 있겠죠. N1으로 떨어지는 에너지는 이렇게 돼. 그 다음에 N2로 떨어지는 에너지라는 걸 또 표현해보면 그 중에 제일 작은 에너지는 이렇게 될 테고, 이렇게 N2로 전자가 전이하면서 방출된 에너지를 표현될 수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런데 아까 선생님이 말했듯이 여기서부터 무한대까지의 크기의 정중앙보다 더 높은 곳에 있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N1으로 전이하면서 방출된 에너지 중에 제일 작은 에너지랑 N2로 전이하면서 방출된 에너지 중에 제일 큰 에너지 중에 누가 더 큽니까? 다시 한번 질문. N1으로 전자가 전이하면서 방출되는 에너지 중에 제일 작은 에너지랑 N2로 전자가 전이하면서 방출된 에너지 중에 제일 큰 에너지 중에 누가 더 커? 요 크기가 더 큰 거야. 이런 제일 N2로 떨어지는 것 중에 제일 큰 것보다 N1으로 떨어지는 거 제일 작은 게 더 크다는 거야. 그 다음 번도 마찬가지야. N3로 떨어지는 것 중에 제일 큰 것보다 N2로 떨어지는 제일 작은 게 더 큰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류를 해놨어. N1으로 전자가 전이하면서 방출되는 에너지 그룹, 방출되는 빛 에너지 그룹을 뭐라고 하냐면 라이먼 계열이라고 이렇게 그룹을 지어놨습니다. 라이먼 계열, 라이먼 책이 뭐라고 됐죠? 라이먼이라고 했죠. 라이먼 계열.
그 다음에 N2로 떨어지는 걸 우리가 뭐라고 했냐면 이거를 발목에 그 다음에 발목이라고 그 다음에 N3로 떨어지는 거 이런 것들 있죠? 이렇게 떨어지는 것들 이렇게 떨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파시언 계열 이렇게 나눴습니다. 라발파 이렇게 화학 시간에 이걸 배운 적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라이먼 계열은 에너지가 큰 거죠. 에너지가 큰 빛은 이렇게 에너지가 큰 빛은 진동수가 큰 것이고 파장은 큰 걸까 작은 걸까? 파장이 긴 걸까 짧은 걸까? 그래 저번에 전자기파의 영역을 쭉 쌤이 정리해가지고 그거를 외웠잖아요, 그죠? 전자기파 영역. 가시광선 영역 때는 전체 전자기파 영역 중에 아주 일부분인데 가시광선 영역 여기를 뭐 빨간색이라고 해보고 빨주, 노초, 파란 뭐 이렇게 쭉 있다고 해보자. 그럼 보라색보다 더 바깥쪽에 있는 그 전자기파 영역을 뭐라고 하냐면 자외선이라고 했고 빨간색보다 더 안쪽에 있는 거 이걸 뭐라고 하냐면 적외선이라고 했단 말이야. 적외선. 그러면 빨간색과 보라색 중에 어떤 게 에너지가 더 큰 겁니까? 보라색 에너지가 더 큰, 이쪽에 에너지가 커. 자외선이 에너지가 큰 겁니다. 적외선 에너지가 작아. 에너지가 크다는 얘기는 진동수도 크다는 얘기고, 진동수가 크다는 얘기는 파장은 작다는 얘기. 그러니까 적외선이 파장이 길고, 자외선이 파장이 짧다. 이렇게 이 전자기파 영역 전체를 외워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라이먼 계열은 에너지가 큰 빛이야. 파장이 짧은 빛이야. 이 라이먼 계열의 빛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이거를 자외선 영역이라고 합니다. 발모 계열 이렇게 N2로 떨어지는 것들은 우리가 가시광선으로 방출됩니다. 파시엔 계열은 적외선. 에너지가 제일 적죠. 에너지가 적다는 얘기는 파장이 길다는 얘기가 되겠지. 이렇게 분류를 해볼 수 있다. 수소원자의 에너지 준위와 선 스펙트럼에서 이렇게 N1으로 전자가 전이하면서 방출된 에너지 이거를 라이먼 계열, N2로 전이하면서 방출된 에너지 발모 계열, N3로 방출되는 전이하면서 방출된 에너지를 파시엔 계열이라고 한다. 각각은 자외선 영역, 가시광선 영역, 적외선 영역이다. 이렇게 잘 외워놓으면 되겠습니다. 대지전 때문에 들었어. 응? 대지전 때문에 들었어. 태아지. 네. 김태하. 대제전. 과학 대지전. 어제는 오늘 하는 것들. 아 어제도 오늘은 뭐 했어? 오늘도 똑같은 부수 운영하는 거. 그래 고생했어. 전 주건이 오늘 안 한다. 내일 간다고. 내일 온다고? 예. 그래. 이거에도 과학대회를 갔나? 그랬을 수도 있겠지. 모르겠어요. 갔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고생하고 왔습니다. 오늘 또 5시까지만 했다고 하던데? 저 저기 있다가 졸다가 여기 와는 까먹고 있었어. 그래. 자, 태아가 왔으니까 다시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 이 파트에서는 이 수소원자 에너지 준위를 외우면 된다. 수소원자 에너지 준위. 가장 간단한 원소죠. 전자가 하나 있는 가장 간단한 원소의 에너지 준위가 이렇게 생겼더라. 중심에 원자핵이 있고 원자핵은 가장 가까운 전자 껍질 거기에 에너지 준위가 가장 낮은 상태야. 점점 멀어질수록 에너지의 크기가 점점 커집니다. 어디가 가장 크냐? 무한대가 가장 크고 거기가 기준이고 거기가 에너지가 0이 되는 지점입니다. 에너지가 0. 그러면 점점 에너지가 더 낮으니까 마이너스 값을 가져야 되고 가장 낮은 에너지인 N1 상태에서의 에너지의 크기가 마이너스 13.6 일렉트론볼트다. 이 숫자를 외워놔야 돼. 마이너스 13.6 일렉트론볼트. 마이너스 13.6 일렉트론볼트. 그러면 그것보다 더
높은 에너지인 N2, N3, N4에서는 어떻게 되냐? 요런 식의 결정되더라. 첫 번째 전자껍질에서 1을 N에다 1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3.6이 나오죠. 두 번째 전자껍질에다가 N에다가 2를 집어넣어. 그러면 2의 제곱, 이걸 4로 나눠주고 값이 되겠죠? 그러면 마이너스 3.4 일렉트론 볼트. 세 번째 전자껍질, 더 에너지가 높은 거, 그거는 N에다가 3을 집어넣는 거야. 그러면 3의 제곱, 13.6을 3의 제곱 9로 나눠주면 13.6을 9로 나눠주면 얼마가 나오냐면 마이너스 1.51 일렉트론 볼트가 나온다. 이렇게 해서 N1, N2, N3의 값들이 결정이 됩니다. 이 식을 외워놓으면 숫자 3.4라든가 1.51이라든가 이거 외우지 않아도 바로 구할 수 있겠죠. 그렇게 에너지 준위를 갖게 되는데 전자들이 전이하면서 에너지를 흡수했다가 에너지를 방출했다고 합니다. 낮은 에너지 상태에서 에너지 흡수하면 높은 에너지 상태로 이동하는 거야. 전이하는 거죠. 전자의 전이라고 표현합니다. 반대로 높은 에너지 상태에서 낮은 에너지 상태로 전이를 하게 되면 그 차이만큼 에너지를 방출하게 돼. 근데 아까 알아본 바와 같이 N1인 상태로 N1인 에너지 준위로 전자가 전이하면서 방출한 에너지 그룹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이걸 라이먼 계열이라고 하고 거기서 방출된 에너지가 자외선이다라는 거야. 그 다음에 N2인 에너지 준위로 전자가 전이하면서 방출된 에너지를 발모 계열이라고 하고 이게 실질적으로 어떤 빛이냐? 가시광선 영역대다. 그 다음 파시엔 영역은 N3로 전이하면서 방출되는 거. 그거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적외선. 요것만 가시광선이죠. 요것만 우리 눈에 보이는 거죠. 나머지는 보이지 않는 거고. 요 화학 시간에도 반드시 이걸 외울 겁니다. 라발파라고 이렇게 순서들 외워놓고 이거를 뭐 이렇게 외우더라고. 너희들 보면 가발, 가시광선 발모계열, 가발, 자라, 자외선은 라이몬계열, 자라. 이거는 뭐지? 적파라고 해도 파적. 아무튼 이렇게 각각 영역대를 외워주면 되겠고, 이걸 이제 이 에너지 준위라고 하는 것을 외워놓으면 되고요. 이걸 라이먼 계열, 발모 계열, 파시온 계열이 그러니까 어떤 게 에너지가 큰지 적은지를 느낌으로 너희들이 기억을 했으면 좋겠어. 라이먼 계열은 N1으로 떨어진 거야. 에너지 차이가 커, 에너지가 크네. 큰 에너지는 자외선이야. 그 다음에 중간 되는 게 가시광선이고, N3로 떨어지는 에너지가 제일 적고, 에너지가 제일 적은 거는 적외선이죠. 적외선. 그리고 에너지가 적다는 얘기는 파장이 길다는 얘기가 똑같다. 반대로 요거는 파장이 짧다는 얘기구나. 파장이 짧고 진동수가 큰 거구나. 이렇게 다 외워서 쓸 것 같습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문제를 풀어주면 되는 게 이 소다는 부분이었고요. 이따가 선생님이랑 같이 문제를 또 풀어봅시다. 그리고 넘어가서 이제 고체 에너지띠로 넘어가죠. 원자 한 개는 이렇게 에너지 준위를 띄엄띄엄 형성된 에너지 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띄엄띄엄 형성되는 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양자화라고 하죠. 양자화. 양자역학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 모든 것들이 띄엄띄엄 형성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연속적이지 않고 불연속적이다. 그래서 우리가 양자역학을 다른 말로 띄엄띄엄의 학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양자역학 되게 어렵다고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그치? 그 이제 누구한테 너 양자역학 알아? 물어보면 알지. 너 띄엄띄엄 학문이야. 그럼 말하면 상당히 맞는 소리야. 연속적이지 않고 불연속적이라는 거야. 에너지가 불연속적이죠. 물론 그 에너지 그 차이가 거시적인 관점에서 보면 거의 연속적인 것처럼 보여. 우리가 돈으로 어떤 상품을 지불할 때 거의 모든 가격을 다 지불할 수 있을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그 차이가 워낙 적으니까. 하지만 우리가 0.1원을 지불하거나 받거나 할 수 있습니까? 없죠. 왜냐면 그 단위가 없으니까. 그걸 매겨할 수 있는 그 화폐도 없고 뭐
그 거래 계좌이체를 한다고 해도 그 단위는 우리가 취급을 안 하잖아, 그지? 그래서 화폐 단위도 결국 띄엄띄엄 형성돼 있죠. 양자화돼 있죠. 에너지가 양자화돼 있고 심지어 공간도 다 양자화돼 있어요. 양자역학으로 보면 모든 것들이 다 양자화돼 있어요. 띄엄띄엄 형성돼 있어요. 공간이라는 게 그러니까 길이가 이렇게 돼 있는데 내가 여기 있을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약간 더 가면 약간 오른쪽 가잖아, 근데 공간도 양자가 돼 있어서 여기랑 딱 여기밖에 존재할 수 없다는 거야. 이 사이 공간에는 아예 존재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거야. 물론 그 차이가 엄청 짧습니다. 그 길이가 엄청 짧긴 하지만 결국은 모든 것들이 다 양자화돼 있다는 게 양자역학의 핵심이라고 보면 되겠고요. 여기서 알아본 바와 같이 기체의 원자 하나의 에너지 균이 이렇게 불연속적으로 형성되어 있는데 그럼 원자가 이렇게 매우 근접해 있으면 어떻게 되냐? 원자가 하나의 에너지 균이 이렇게 형성되어 있었죠? 이렇게 대략 대충 이렇게 형성되어 있었다고 해봅시다. 또 다른 원자가 바로 원자에 이렇게 근접해 있으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원자가 따로따로 떨어져 있을 때는 우리가 이걸 고려해줄 필요가 없지만 원자가 바로 옆에 붙어 있게 되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에너지 준위가 여기서 어떻게 되냐면 에너지 준위가 겹쳐지게 되지. 근데 너희들 책에서 보다시피 파울리 베타의 원리에 의해 에너지 준위가 미세하게 갈라진다. 그러니까 하나의 양자 상태에서 두 개가 존재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에너지 준위가 두 개로 갈라져. 그러니까 원래 하나는 여기 있었잖아. 근데 이게 두 개로 갈라져서 이렇게 돼 있었는데 두 개로 갈라져서 이렇게 바뀌더라는 거야. 세 개가 되면 이렇게 또 세 개로 갈라집니다. 네 개가 되면 네 개로 갈라지게 되고. 그럼 이렇게 연속적으로 고체 같은 경우에는 고체의 경우는 원자들이 매우 근접해 있는 상태란 말이야. 그럼 여러 개 이제 원자들이 이렇게 원자핵이 이렇게 있다고 생각할 수 있죠. 그렇게 되면 이 고체 상태에서 에너지 준위는 이렇게 여러 개 미세하게 갈라진 것들도 5개죠? 이렇게 미세하게 갈라진 것들로 에너지 띠를 형성하더라. 마치 띠처럼 보이잖아요. 하지만 이거는 여러 개의 에너지 준위가 갈라진 모습을 표현한 겁니다. 실제로 이제 책에서는 이렇게 띠 모양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의 색깔로 나오거든. 하지만 그거는 여러 개의 띠들이 매우 미세한 간격을 두고 이렇게 벌어져 있는 상황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에너지 준위가 여기 있는 거랑 여기 있는 거랑 여기 있는 거 여러 가지가 있는 거지. 이 전체가 에너지 전체가 하나의 에너지 준위가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고체 물리학에서는 에너지 띠를 형성한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에너지 띠 사이에 넓은 간격 이런 것들을 이제 띠 간격이라고 합니다. 띠 간격. 그다음에 요거를 에너지 띠 이렇게 부릅니다. 전자가 존재할 수 있는 에너지 띠를 형성하는 것처럼 보이더라.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게 에너지 띠의 구조라는 부분을 한번 볼까요? 에너지 띠의 구조. 전자 가질 수 있는 에너지 영역으로 허용된 띠, 전자 가질 수 있는 에너지 영역으로 절대 온도가 0 켈빈일 때 가장 낮은 상태에서부터 채워진다. 그러니까 가장 낮은 에너지 상태가 여기라고 해볼까요? 그러면 에너지 띠가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데 전자가 가장 낮은 에너지 준위.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에너지 준위가 아니라고 했죠. 에너지 준위가 여러 개 이렇게 침상 구조를 이루고 있는 겁니다. 가장 낮은 여기서부터 차곡차곡 채우더라는 얘기야. 전자들이. 그리고 이 부분 이제 허용된 띠. 여기는 띠 간격에서는 전자가 존재할 수 없죠. 그 다음에 중요한 거 원자가 띠, 전도 띠에다가 위치를 그어주세요. 원자가 띠, 전도 띠.
자, 원자가띠가 뭐고, 원자가띠, 그 다음에 전도띠가 뭐냐. 이렇게 전자들이 하나씩 차곡차곡 채워진다고 했잖아요. 전자들이 차곡차곡 채워졌을 때 가장 전자가 채워진 것 중에 가장 높은 에너지 준위를 갖고 있는 전자가 채워진 에너지띠를 원자가띠라고 합니다. 차곡차곡 채워져 여기까지 채워졌다고 해보자. 그러면 이놈이 이제 원자가띠가 되는 거고, 원자가띠 바로 위에 있는 띠를 우리가 전도띠 이렇게 불러줍니다. 자, 전도띠 거기다 다 밑줄 그어주세요. 원자가띠 바로 위에 있는 에너지띠로 전도띠 내의 전자는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다. 그 다음에 원자가띠는 전자가 채워진 에너지띠 중 맨 위에 띠로 에너지 준위가 가장 높은 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딱 채워졌다고 한다면 여기가 이제 원자가띠가 되는 거죠. 완전히 다 채워준 원자가띠 내의 전자는 자유롭게 움직이지 못한다. 그러니까 원자가띠가 이만큼 있는데 여기서 한 이만큼만 채워졌다고 해봐. 그러면 전자가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어요. 여기서는. 그런데 이게 완전히 다 채워져 있으면 전자가 자유롭게 움직이지 못하고 그 위에 바로 있는 이 전도띠에 가야만 전자가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 마지막도 중요하네요. 제일 마지막. 원자가띠의 전자가 완전히 채워져 있으면 전자는 자유롭게 움직이지 못하지만 원자가띠에 있던 전자가 띠 간격 이상의 에너지를 흡수하여 전도띠로 전이하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게 다 채워져 있는데 이 띠 간격만큼 에너지를 받아서 전자가 이쪽으로 이동하게 되면 이 전도띠에 대해서는 전자가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다 이 말이야.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듣겠는 눈치인데. 자, 많이 피곤하죠? 아까 쌤이 적으라고 한 거 적었나? 잘 적었네요. 예, 자, 오늘 여기까지 한 장만 하면 되네. 한 장. 한 장하고 반도체를 더 해야겠구나. 두 장만 하면 되겠습니다. 두 장만 해보고 빨리 시도 나가고 그 다음에 문제 풀이를 좀 해보도록 합시다. 자, 고체 전기 전도성. 전기 전도성이라고 하면 전도가 잘 되는 성질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전도성. 전기 전도성. 전기가 얼마나 잘 흐르냐, 전기를 얼마나 잘 전달하냐에 따른 성질이라고 보면 되는데, 이 전기의 전달은 두 가지가 한다는 거죠. 자유전자와 양공, 이 두 가지가 한다. 원자가띠가 이렇게 있고, 원자가띠가 이 아래쪽에 이렇게 있다고 해봅시다. 그리고 그 위에 전도띠가 있어. 원자가띠에 있는 전자가 전도띠로 올라가서 여기 있는 전자가 이 전도띠에 가게 되면 이 전자가 전류를 흐르게 하는 역할을 하는 거고, 원자가띠에 이렇게 전자가 빠진 부분,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양공이라고 하는데, 양공, 이걸 이제 자유전자, 이거를 양공이라고 합니다. 전자가 빠진 부분, 전자 비어있는 부분, 이걸 양공이라고 하는데, 양공과 자유전자 이 두 가지가 전류를 흐르게 하는 역할을 하더라. 뭐 이 정도로 알고 있으면 되겠고, 그 다음에 고체를 전기 전도성에 따라 세 가지로 분류하더라. 도체와 절연체, 절연체를 우리가 부도체라고 하기도 하죠. 절연체, 부도체, 또 다른 말로 이제 유전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전류가 흐르지 않는 고무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부도체, 절연체, 유전체, 다 똑같은 물체를 일컫는 다른 말들입니다. 그 다음에 그 중간 정도, 절연체와 부도체 사이의 성질을 가지는 반도체,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도체는 원자가띠에 있는 전자가 전도띠로 쉽게 이동할 수 있는 거야.
원자가띠와 전도띠가 붙어버린 거. 그러니까 전자가 여기까지 딱 세워져 있고 띠 간격이 없이 띠 틈이 없이 바로 전도띠로 갈 수 있으면 이게 곧 도체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절연체, 부도체는 원자가띠와 전도띠 사이 간격이 넓은 거. 그러니까 큰 에너지를 얻어야만 전자가 이쪽으로 이동할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을 우리가 부도체라고 하고, 반도체는 그 사이를 얘기합니다. 반도체는 간격이 있긴 한데 그 간격이 좁아서 부도체와 절연체 사이 정도 되는 성질을 띠더라. 도체, 뭐 전류가 잘 흐르는 물체들 보면 금, 은, 구리 이런 것들을 도체라고 하고, 절연체, 고무나 뭐 유리나 이런 것들을 절연체라고 한다. 그다음 반도체는 외워놔야 되겠죠. 규소, 실리콘이라고 하는 거 규소하고, 그다음에 저만 이렇게 저만용 우리가 예전 용어는 뭐라고 불렀지? 혹시 압니까? 게르마늄이라고 불렀는데 용어가 이제 바뀌어서 저마늄이라고 부릅니다. 규소하고 저마늄 이런 것들이 반도체에 해당하더라. 딱 중간 정도 되는 성질을 띠고 있어요. 그 다음에 한 장 넘어가세요. 진도가 빨리빨리 나가고 있죠. 전기 전도도라고 하는 게 있지. 전기 전도도 말 그대로 전기를 잘 전달하는 정도라고 합니다. 물질마다 전기 전도도가 정해져 있어. 기호로는 어떻게 표현되어 있죠? 기호로는 이렇게 시그마라고 표현되어 있죠. 소문자 시그마입니다. 전기 전도도는 전류를 잘 흐르게 하는 정도야. 근데 너희들 중등과학을 배웠을 때, 중학교 때 저항이라는 거에 대해서 배웠죠. 저항 우리가 기호로 R로 표현하죠. 저항 R, 기호 R로 표현하고, 모양에 따라서 저항값이 약간 달라졌단 말이야. 그걸 표현하는 거. 도선이 길이나 단면적이나 이런 거에 따라 저항값이 달라졌는데 그걸 표현하는 식은 이렇게 됐었죠. 저항 R은 로 S분의 L이라고 표현했었고, L이라고 하는 건 길이, 이 저항체의 길이, 그 다음에 S라고 하는 건 단면적이라고 불렀고, 이 로라고 부르는 그리스 문자 로라고 쓰는 요거를 우리가 비저항이라고 불렀습니다. 단위 부피 비저항이라고 보면 돼. 그러니까 물질의 특성이 되는 정도고, 이거는 저항값이 얼마냐, 이 물질이 어떠한 저항값을 받게 되냐를 결정하는 값이라고 보면 됩니다. 비저항이라고 하는 거는. 근데 저항이 크다는 얘기는 전류가 잘 안 흐른다는 얘기지. 전기 전도도가 크다는 얘기는 전류가 더 잘 흐른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면 이 비저항과 전기 전도도는 서로 어떤 관계가 있을까? 비저항도 물질의 특성이고 전기 전도도도 물질의 특성인데, 이 두 가지가 서로 어떤 관계다? 역수관계. 그래서 비저항과 로와 전기 전도도 시그마는 서로 역수관계다라는 걸 알고 있으면 돼. 이 비저항이라고 하는 건 여기에서 식이 나오고, 저항 R은 OS분의 쉽게 쓰는 거고요. 자,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됐고요. 그럼 거의 다 설명을 했다고 보면 되겠네요. 도체는 전기 전도도가 크다. 즉 비저항이 어떻다? 도체는 비저항이 어떻다? 도체는 비저항이 어때? 맞아요. 작죠. 비저항이 그 다음에 전기 전도도 크다. 도체는. 부도체는 또 반대가 되겠죠. 이렇게 해서 뭐 개념은 이 정도로 됐고, 그 다음에 이 반도체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이 나온 게 그 다음 페이지 173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여기까지 설명하면 개념 설명은 마무리가 되는데요. 자. 우리가 반도체라는 걸 배울 때 우선 순수 반도체라는 걸 배우죠. 순수 반도체 또는 진성 반도체도 부르기도 하고 고유 반도체도 부르기도 해요. 보통 이제 우리가 순수 반도체라는 말 쓰는데 여기서는 고유 반도체를 표현이 되어 있네요. 자,
순수 반도체. 그럼 순수 반도체가 아니라 순수하지 않는 반도체도 있다는 얘기냐?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불순물 반도체. 불순물 반도체. 비고유 반도체라고 되어 있네요. 고유 반도체, 비고유 반도체, 순수 반도체, 불순 반도체 이렇게 부르기도 해. 자, 순수 반도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원소를 얘기합니다. 아까 얘기했던 규소하고 저마뇽을 우리가 반도체라고 했잖아요. 그걸 우리가 순수 반도체라고 그 원소를. 몇 족이죠? 14족 원소죠. 14족 원소에 해당하는 규소나 저마뇽 이거를 규소나 저마뇽 요거를 우리가 순수 반도체라고 한다. 자, 한번 봐볼까요? 원자과 전자가 4개인 원소, 규소, 저마뇽 이거를 우리가 순수 반도체, 고유 반도체라고 한다. 고유 반도체는 전류가 잘 흐르는 정도가 도체와 부도체 그 사이값이라고 했는데 여전히 전류가 좀 잘 안 흐르는 성질이 있어. 근데 이 순수 반도체에다가 어떤 걸 섞어가지고 이 순수 반도체보다 전류가 조금 더 잘 흐르게 만든 게 바로 이 불순물 반도체란 말이야. 자, 불순물 반도체를 한번 봐보자. 고유 반도체, 불순물을 섞어 전기 전도성을 증가시킨 반도체. 전류가 그냥 이 순수 반도체보다 전류를 조금 더 잘 흐르게 만든 거야. 이걸 이제 도핑했다고 합니다. 다른 원소를 섞는 거를, 다른 물질 섞는 거를 도핑했다라고 하는데, 자, 우선은 규소를 기준해 볼까요? 규소라고 하는 순수 반도체에다가 규소에다가 뭘 첨가를 하냐? 원자과 전자가 3개인 거, 붕소, 알루미늄, 갈륨, 인듐 뭐 이런 건데, 그 붕소를 갖다 배웁시다. 붕소를 이 순수 반도체에다가 붕소를 도핑해. 붕소를 도핑을 하면 어떻게 되냐? 자, 한번 가볼까요? 규소는 원자과 전자가 몇 개입니까? 4개죠. 이렇게 규소로 이루어지는 건 이렇게 4개. 원자과 전자 4개. 루이스 전자정식 표현해보고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 또 규소가 또 있으면 규소가 이렇게 4개, 하나, 둘, 셋, 4개인데 4개 중에 하나를 이렇게 공결합니다. 그 다음에 또 여기에 규소가 하나 또 있어. 그러면 하나, 둘, 셋, 4개인데 여기서 또 이렇게 결합을 하는 거야. 그러면 전부 다 이렇게 4개씩 갖고 있으니까 공유 결합을 이렇게 4번 하게 되면 전자가 어떻게 되냐? 자, 규소는 전자를 4개, 원자과 전자를 4개를 갖고 있어. 그죠? 최외각 전자가 4개죠. 근데 최외각 전자가 몇 개 있어야지 우리가 옥텟 규칙을 만족하게 되죠? 8개가 있어야 돼. 근데 4개 있으니까 부족한 4개를 다른 데서 자기가 갖고 있는 4개를 내놓으면서 서로 공유하는 거야. 그치? 그래서 공유결합을 이렇게 4쌍을 하게 되면 4쌍이 아니라 4쌍의 공유결합 전자쌍을 갖게 되면 옥텟 규칙을 만족하게 되지. 이렇게 빈틈없이 이렇게 결합을 할 수 있단 말이야. 이게 바로 순수 반도체인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전자가 남아도는 전자가 없거나 또는 전류를 흐르게 하는 건 전자나 양봉인데 양봉이 없어서 전류가 잘 안 흘러. 그런데 여기다가 이제 도핑을 합니다. 몇 개 더 적어볼까요? 그래서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결합하겠죠.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결합할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쪽에도 계속 규소가 있고 여기도 규소가 있고. 근데 도핑을 하게 되면 이 중에 몇 개가 아주 소수의 몇 개가 붕소로 바뀌는 거예요. 요놈이 붕소로 바뀌었다고 해보자. 요놈이 붕소로 바뀌었어. 근데 전자 4개가 규소에 의해서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붕소가 들어가 있는 붕소는 최외각 전자가 3개가 있단 말이야. 그러면 하나, 둘, 3개를 채우고 나머지 하나가 빈자리로 남아있겠지. 그러면 이 양봉이 전기 전도성을 더 높여주더라. 순수한 반도체보다 전기 전도성을 더 높여주더라 이거야.
어떻게 이 전기 전도성을 높여주냐? 이 양봉이 있으면 전자가 이쪽으로 갈 수가 있죠. 다른 데 있는 전자가 이쪽으로 가면서 그러면 가게 되면 또 그쪽이 양봉이 되죠. 그렇게 해서 전자의 흐름이 생겨날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전자가 실질적으로 전자가 이렇게 와서 양봉을 채워주는데 우리 입장에서 보면 양봉이 이쪽으로 오른쪽 가는 것처럼 보일 수 있겠지. 그렇게 해서 양봉이 전기 전화 운반자 역할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반도체를 뭐라고 하냐면 순수 반도체에다가 13조 원소 원자가 전자가 3개 있는 거를 도핑한 거. 원자가 전자 4개인 거에다 원자가 전자가 3개인 거를 도핑한 거를 우리가 불순물 반도체 중에 이거를 P형 반도체라고 부릅니다. 이 P는 어디서 따왔냐면 파지티브라는 영어에서 따온 거예요. 파지티브. 파지티브가 무슨 뜻이죠? 긍정적이라는 뜻이죠. 긍정적이라는 뜻도 있고 우리가 과학에서 양성, 음성할 때 양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봉이잖아요. 플러스잖아요. 그래서 파지티브 약자를 따서 N형 반도체. 그러면 N형 반도체 긍정적인이 있으면 부정적인도 있겠네요. 그게 영어로 뭡니까? 네거티브죠. 네거티브의 약자를 따서 N형 반도체라고 되어 있어요. N형 반도체. N형 반도체는 원자가 전자 4개 있는 주소에다가 5개가 있는 원소를 갖다가 도핑한 거예요. 책에는 뭐가 나왔습니까? 5개가 있는 거. 인이나 질소나 비소, 안티모니들이 있는데 인을 가지고 하면 돼요.